증권사의 부동산 투자가 요즘 된서를 맞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상품에서 잇따라 문제가 생긴 가운데 지난주 금융당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증권사 부동산 투자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아니면 성장통이 될지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허윤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뉴스가 있었던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금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들어서 독일과 관련된 상품들이 좀 이래저래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독일 부동산 상품 중에서 헤리티지 DLS 이게 원금 상환이 미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독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제 DLS, 그러니까 파생 형식으로 한 상품인데 그 독일에 가면은 그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건물들이 있다고 해요. 예. 독일군 막사 아니면 수도원 이런 건물들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이 건물들을 정체성을 살리면서 좀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지역으로 변환시켜서 좀 그 분양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판매된 이 헤리티지 DLS는 이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재개발을 진행한 뒤 이제 분양 수익 아니면은 그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이 대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판매됐냐?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헤리티지 DLS 판매 규모는 한 4,500억 원 가량이고 누구한테 판매됐냐면 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가지고 일반 투자자 약 2,000명한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 규모만 놓고 보면은 그 말씀하신 최근에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그 금리 연계 독일 금리 연계 DLS, DLF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첫 만기가 도래했던 게 지난 7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첫 만기가 7월 23일 만기가 도래한 DLS가 이제 만기가 왔으니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 이후부터 줄줄이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재개발을 하려면은 독일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데 이 절차가 조금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익을 내지 못해서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원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 상품을 판매한 그 증권사들은 독일 현지 시행사가 보유 중인 그 부동산 자산을 매각을 해서 이제 원금 상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수습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당초 약속했던 재개발을 통한 수익 지급은 포기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만기가 연장됐던 이 DLS의 원금 상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자산 매각, 부동산 매각 작업도 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은 이 당초에는 이 개별 부동산별로 이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12월부터는 이 해당 사업, 그러니까 이 헤리티지 프로젝트 요 사업 전체를 통으로 넘기는 일종의 좀 리파이낸싱으로 좀 자산 매각 방법을 선회한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내년에 만기를 맞는 DLS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만기가 연장된 DLS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한 1,300억 원인데 당장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DLS는 3,200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판매 금액의 70%가 내년부터 돌아오는 거죠. 예.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법적 조치들을 하려면은 이 금융상품의 손실액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리티지 DLS의 경우 독일 현지 시행사의 부동산 자산 매각이 완료돼야지 이 손실액이 확정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또 이 헤리티지 DLS는 그 올해 금리 연계 DLS가 금융권을 뒤흔들었다면은 내년에는 이 헤리티지 DLS가 조금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상환 계획이나 아니면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점점 손을 더 타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문제가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는데 좀 이런 시끌시끌한 뉴스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금융당국 측에서도 꽤 높은 수준의 규제안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상당히 좀 업계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높은 수준인데
먼저 이 증권사가 그런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드린 독일 헤리티지 DLS처럼 이 펀드나 아니면 이 구조화 상품, 파생 상품 등 금융 상품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이 추후 이 부동산 개발이 완료되면은 들어오는 분양 대금으로 수익을 내는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예. 지난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규제안은 부동산 PF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안인데 핵심은 그 자기자본 대비,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해서 부동산 PF 채무 보증 한도를 100%로 한도를 두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입니다. 이 채무 보증이 뭐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가 있잖아요. 예. 이 시행사는 부동산 PF에 그 PF 대출로 이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때 증권사가 채무 보증을 섭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이 완료된 뒤 들어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대금으로 증권사가 수익을 얻는데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분양이 막 잘 되고 하면은 대출도 이렇게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는 위험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 사업에 좀 문제가 생겨서 대출금 회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가 그 손실을 떠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이 자기 자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부동산 PF 사업을 해라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 100%라는 게 최악의 경우가 닥쳐도 너네들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해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을 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앞에서 표현을 해준 것처럼 뭐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나 업계 분위기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제안이 발표된 다음 날 메리츠 종금증권, 이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가 꽤 크거든요. 예. 이 메리츠 종금증권의 주가는 무려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좀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고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증권사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좀 얼마나 한다고 이게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요즘 증권사는 그 과거에 이 좀 주식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위탁 매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매매 수익이 정체되면서 이 투자은행 사업, 이른바 IB 사업이 전체 증권사 수익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는데 예. 이 IB를 주도한 사업이 바로 이 부동산 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로 보실 텐데 2013년 그 보시는 것처럼 10조 원의 수준이었던 이 부동산 그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 보증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26조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채무 보증이 또 좀 그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도 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 26조 원 3배가 늘어나는 동안 그 채무 보증 형태 중에 신용공여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더 위험도가 큰 좀 그 채무 보증 형태인데 우리 증권사들은 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공여형 채무 보증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이 보기에는 이 위험도가 높은 채무 보증이 급격히 느는데 과거에 이 한도 자체,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서 좀 요번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I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굉장히 힘을 싣고 또 확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중에서 핵심 수입원이었던 부동산 쪽을 막는다면 네. 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증권업계의 반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증권업의 본질인 위험 감수,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증권사 개별 증권사가 철저히 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건전성 확보를 해야 할 사안인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좀 반발의 핵심이고 또 현재 그 증권사의 그 건전성 규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도 이 부동산에 투자한 어떤 그 금액이 이 건전성 규제에 이미 NCR 규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규제안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는 좀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과거에 이제 그 부동산 PF 때문에 저축은행권에서 줄줄이 좀 약간 손실을 떠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지금 증권사들이 저축은행처럼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또 꼼꼼히 이 부동산 물건들을 살펴보는 만큼 이 증권사의 부동산 PF가 조금 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 부동산 PF에서는 큰 사고가 없는데도 고강도 규제를 들이댄 건 좀 과도하다라는 분위기가 많고, 근데 반면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뭐 헤리티지 DLS를 포함해서 이 부동산 금융투자 상품이 줄줄이 사고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쏠림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규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증권업계가 좀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어서 좀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